뼈 빠지게 일해도 돈은 잘 안 모이고 꼬박꼬박 저축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구하기 위해 지갑 구조대로 찾아왔습니다. 구조대원으로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예전과 똑같이 일하는데 돈이 정말 안 모입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돈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걸까요? 우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하고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오르고, 월급은 사실은 그 이듬해에 전년도 인플레이션만큼 참고해서 3~4%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먼저 오르고 월급은 나중에 오르는 후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계속 더 하고 있지만 돈이 계속 새로 찍혀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월급 가치가 줄어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971년도에 금 1온스를 사려면 그때는 35달러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1온스를 사려면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한 4,500불 정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99% 이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가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사이에 달러 발행액이 원래는 GDP에 맞춰가지고 GDP가 연 3~4% 성장한다면 통화량은 한 5~6%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무려 1000% 이상이 성장을 했어요. 그는 너무 통화가 남발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통화 발행 속도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치 훼손이 더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만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 자책하는 분들이 개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겠지만 사실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시대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 발행액은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한 8천억 달러 내였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 4조 달러까지 통화가 팽창됐다가 긴축으로 들어와서 한 3조 7천억까지 줄였을 적에 팬데믹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자그마치 3조 2천억 달러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완화 정책으로 9조 달러까지 올라가서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돈이 풀립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한 3~4% 늘어나면은 통화 발행량은 한 5~6% 늘어나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통화가 이런 식으로 발행되면서 우리가 땀 흘려서 버는 월급의 가치가 빨리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세계 4대 통화라고 일컬어지는 유로와 위안화, 엔화 발행 역시 달러 못지않게 더 많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위안화 발행이 가장 많았고, 팬데믹이 터지자 유로화 발행이 달러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통화량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요거는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 광의의 통화 공급량인데, 이거는 달러를 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통화 공급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치인 22조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발행액이 한 6조 5천억 달러 되는데 통화 승수가 거의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빠르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치솟아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 한국의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M2 증가율은 1986년도에 2조 5천억 달러였던 게 지난해 말에는 22조 3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약 9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9배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우리는 1986년도에 약 10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4,400조를 넘겼습니다. 즉 자그마치 44배가 증가한 거예요. 미국이 9배 증가할 때 우리는 4~5배 더 빠르게 통화가 증발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와 함께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 이게 옛말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지금은 현금이나 예금이나 여러분들이 월급 모아서 드시는 적금 이런 것들이 불리해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방만한 통화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통화 시스템을 이겨낼 만한 달러 대체 자산, 실물 자산 위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 게요. 그래프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은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더 불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괜히 생기는 불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만 일해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힘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냐면 2017년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는 계층은 차상위 1% 뿐이 없어요. 지금 밑에 빨간 그래프가 미국의 최상위 1%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에 청색이 차상위 9%를 나타내는 건데 차상위 9%는 보시다시피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 90%는 저 위에 검은색 그래프인데 90%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 빈곤층화하고 있는 걸 나타내 줍니다. 저게 미국만 그럴까요? 저거 사실은 세계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저보다 사실 더 심해요. 자, 저거를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라고 가정했을 때 저 그래프는 뭐를 의미하냐면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상위 10%가 나머지 90%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9사람은 저축 여력이 없어서 버는 대로 다 씁니다. 그러면 돈 잘 버는 한 사람, 즉 9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한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곳간에 축적이 되고 사회로 환류돼서 나오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100이라는 소득을 사회 전체가 벌면은 그중에 50은 사회로 환류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중의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불경기가 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심하면 공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 구조가 저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어떤 부의 형태를 꾸미게 될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도 미국 연준이 발표한 건데 상위 1%의 소득이 미국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9%의 편중은 약 한 23%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77%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나머지 23%를 가지고 다 이렇게 논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문제는 하위 50%입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은 거의 재산이 없어요. 즉 그들의 재산은 다 부채로 이루어진 겁니다. 집도 모기지로 사고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전자제품도 물론 할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것도 연준이 발표한 건데 당시에 하위 50%의 부의 점유가 미국 전체 부의 1.4%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절반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이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같은 때는 다른 금융위기는 돈을 뿌려서 대충 부실을 덮으면 됐었는데 팬데믹 사태에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뿌린다고 서민들의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사실은 은행 접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때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대폭 늘려가지고 그 재정의 3분의 1을 붕괴에 걱정이 되는 서민층한테 기본소득 혹은 실업급여 이런 걸로 직접 싸줬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재정 집행액의 3분의 2 정도나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허약하게 돼 있고 서민층, 빈곤층이 위험할 정도로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그래프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불안해진 건지가 궁금해집니다. 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은 브레트 우주 협정이라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과 은행 총재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는 금 1온스에 $35를
연결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달러에 연결시켜서 달러 대비 상하 1%로 그 나라 통화 가치를 조절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30년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하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굉장한 팽창 정책을 가져오느라고 사실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한 본위 제도였었는데 갖고 있는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질 않았어요.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금본위 제도 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미국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미국이 돈을 많이 쓰는데 저거 정말 금이 있어서 저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독은 아예 갖고 있던 달러를 죄금으로 바꿔가면서 브레튼 우드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즉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뒤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할 거 없이 달러를 가져와서 죄금으로 바꿔갑니다. 프랑스는 금으로 바꿔가면서 아예 해군함대를 동원해서 세계 만방에 과시를 하면서 가져가고, 결국은 맹방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거액의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닉슨 대통령은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군부대 벙커로 들어가서 한 이틀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8월 15일 날 TV에 등장해서 지금 우리 달러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 당분간 금 태안을 중지한다.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개됐습니까? 재개 안 됐어요. 투기 세력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달러와 금과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한마디로 시중에 금융자산이 넘쳐나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금본위 제도였을 땐 세계 GDP의 절반 정도의 통화가 돌아다녔는데 닉슨 쇼크 이후로는 10년마다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자본 집적도라고 불리우는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월급이 인플레이션에 준해서 오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 4%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금융자산가들은 연평균 소득이 15% 내외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임대사업자나 은행에 돈을 불리거나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이러한 금융자산가들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보다 5배 이상 많아지면서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게 됩니다. 그 결과 상위 10%가 전체 부의 77% 이상을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 90%는 20% 남짓, 게다가 국민 절반인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는 이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근로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빨리 메말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라기보다는 금융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대박 기회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비트코인이 능력이 있거나 쓰임새가 많아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이 달러인데 달러의 발행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달러가 무기화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데에서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통화가 무기화가 되면서 많은 신뢰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즉 달러 자체가 신뢰를 까먹으면 무언가는 달러를 대신한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이 자그마치 60% 이상 올랐고 은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한 160%나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비트코인은 오르지 못했지만 그전 15년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아마 올해서부터는 세계가 서로 각축하면서 오르게 될 텐데 이렇게 달러의 대체 자산들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예금이나 적금에 두어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통화 시스템 내에서는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오히려 달러의 대체 자산은 금이나 은, 비트코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를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통화량이 남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량 남발이 있었던 건데 기존 금융 구조가 오래가기 어렵다는 신호로 봤어도 될 텐데 왜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여태까지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뿌려 가지고 부실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덮어가니까 문제가 사실은 커지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왜 그럼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덮고 갔냐 하면 사실은 월스트리트가 지네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원래는 미국 정부도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실을 해결할 배드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외에 요청해서 그때 8,300억 달러인가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월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실 채권을 내놓으면 그걸 헐값에 매각이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실 채권이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가서 자기들의 자산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걸 우려해서 이 친구들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정부나 연준이 강제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연준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유대계 세력들이 재무부나 연준이나 월스트리트나를 지네들이 회전물 돌듯이 서로 다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다 같은 동지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두 번째 제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당신 은행들의 주식을 담보로 우리한테 맡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조차 월스트리트가 반대합니다. 잘못해서 국유화될까 봐 주식을 내줬다가 나중에 그 주식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행의 지분이 정부로 넘어갈까 봐 그들이 그것도 반대해요.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은 어떤 걸 권하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라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장부에 쓰여져 있는 장부 가격이 아니라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하자. 도대체 지금 얼마나 부실이 쌓여 있고 당신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마저도 월가가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연준은 부실이 있는 곳을 정리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돈을 헬리콥터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듯이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은행한테 밀어냅니다. 그 결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문제가 됐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긴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높여줘서 부실을 덮고 마치 다시 평상시처럼 돌아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위에도 이런 행태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경제 체질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돈의 힘으로 부실을 덮어버리면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클 틈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계 기업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벤처 기업이나 신생들이 들어와서 크고 하는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부실을 막아왔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국가보다는 시스템을 믿는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람이나 나라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중앙은행이나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관리기관을 믿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즉 비트코인 같은 거는 스스로 신뢰를 창출하는 통화입니다. 어떠한 중앙은행이나 어떠한 권위 있는 기관의 신뢰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코드, 알고리즘 이런 스스로의 네트워크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도 어떤 다른 기관도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다 분산형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킹하려고 들면은 그 노드들의 반 이상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힘듭니다. 만약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거는 하도 빨리 연산이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오지 못할 거고 한편으로 그러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는 양자 암호 통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파괴하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비트코인은 스스로 신뢰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표현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비트코인을 개인 거래를 넘어서서 국가 간 거래나 무역 통화 얘기로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유행이라기보다는 너무 큰 변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지금은 무역 통화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 가까운 신뢰로 보면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중국 상인들과 거래할 때 지금은 죄다 스테이블 코인을 씁니다. 그리고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무역을 할 적에 바이어들하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추정치로 우리나라 무역의 한 10% 정도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무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달러를 써서 무역을 할 적에는 달러는 사는 값과 파는 값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는 값과 파는 값이 같습니다. 게다가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하려고 그러면 보통 2, 3일 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적으로 송금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한 $2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165개국에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경우에는 무료로 송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송금 수수료도 이게 재료로 수렴할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소기업들만 아니라 러시아 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들의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팔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즉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라들은 거래를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 때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들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끼리 무역을 할 적에는 달러를 쓰지 말자. 가능한 우리 회원국 통화를 쓰자. 그 회원국 통화라는 게 중국의 위안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안화는 해외 시장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세계 시장에 풀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나날이 흑자가 커지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도 중국 본토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금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합의를 통해서 러시아 석유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그러한 움직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된 점이 과거에 잘 몰랐을 때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만 여겼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이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아주 정제된 시스템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저와 같은 분들이 다 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돈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 나갈 텐데 어떤 관점을 저희가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고 통화 남발이나 통화 교란으로 인해서 이러한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구나.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행위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내 자산을 까먹는 행위구나라는 걸 가장 먼저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지금의 통화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 은, 비트코인 같은 걸로 분산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통화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인플레이션은 매년 한 3~4% 정도인데 왜 인플레이션 물가지수는 낮게 발표될까요?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석유 관련 상품들, 식량 관련 상품들조차도 거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한 지표들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표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부동산 가격이 자그마치 75%가 올랐어요.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5년간 미국의 집값은 50%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 돼서 여러분들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 보시죠. 전혀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 지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물가 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같은 거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상품들이 최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의 체감은 훨씬 심합니다. 그게 사실 실질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이나 주식까지 합한 게 사실상 진정한 물가 지수인데 우리 서민들은 그런 걸 모르게끔 포장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현금은 녹아내리는 상품이구나. 그렇다면은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즉 통화 발행의 증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난해에 금과 은이 그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가져온다고 해서 온스당 한 2,000불대 정도만 올라오면 미국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꾹꾹 내리눌렀어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서부터 가격 결정 주도권을 미국 정부가 뺏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죄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외환보유고가 2024년을 기점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국채의 보유량보다 이제는 금의 보유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브릭스 4개국이 지난 10여 년간 세계에서 금을 수입한 양이 한 29,000톤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 하면 세계의 연간 금 생산량이 한 3,100톤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10년치라고 잡아도 31,000톤 중에 29,000톤을 브릭스 4개국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즉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러한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옮겨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금시장이나 은시장을 그들이 마음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특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뉴욕의 선물시장이나 런던의 현물시장에서 마감일이 되면 과거에는 그 전에 현금 청산을 한다거나 이월시키는 롤오버가 전체 투자의 98%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중에 은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금이 압도적으로 브릭스에서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를 안 투자자들이 이제는 종이금이나 종이은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마감일에 현물 인도를 요구하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10배, 20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창고에 금이나 은이 부족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금과 은을 비행기로 공수해서 인도에 응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은의 재고가 없어가지고 하루 동안 인도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 다음날 간신히 막았습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알고 그때 은가격이 한 18%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금으로 전이돼서 금가격 역시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아 이게 시장에 실물이 엄청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를 공수하면서 대여 리스 금리가 자그마치 34%를 줬어요. 34%라는 건 엄청난 고리대금 금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진짜 시장에 금이 없구나. 은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대여 금리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서 저도 쥐꼬리만한 자산이지만 '투자 자산을 어떻게 좀 분배를 해야 될까?' 오늘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궁금해지는 점이 사우디처럼 미국 달러와 거리를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세계의 한 돈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CBDC 시대가 되면서 과거처럼 달러가 독점적인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기 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는 앞으로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국제결제 시스템도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고 그들이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CBDC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통화를 표준화를 이루어서 더 강력하게 가져갈 겁니다. 비단 이런 지역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사우디가 주도가 돼서 그들 간의 기축통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남미연합은 남미연합대로, 즉 한마디로 기축통화가 굉장히 다원화됩니다. 다극화됩니다. 이렇게 기축통화가 다극화될 뿐만 아니라 통화 종류 자체가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법정 통화가 있는가 하면 중국과 브릭스가 추진하고 있는 CBDC가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통화가 아주 가열차게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기축통화도 다원화되고 통화의 종류도 다양화되면서 한마디로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이 중에 어떤 통화가 세계 화폐가 될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혁명의 변곡점에서 그냥 끌려갈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앞서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통화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좀 저희는 재테크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관점이라든가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이제는 현금은 여러분들의 자산비 중에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할 것만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분산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한 현재 통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거시경제의 흐름에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의 통화는 팩공급 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통화 시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연준이나 재무부가 올해는 얼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겠다, 올해는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를 얼만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통화 시장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무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무역을 하려면은 무역을 하는 기업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 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의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무역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해외 직구를 하면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 시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외환 거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고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통화가 결국은 세계화폐가 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어떤 통화가 그런 통화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통화가 그 통화가 될지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던 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점, 지금
돈의 구조와 시스템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갑과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면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MC 김경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구하러 온 지갑구조대 구조대원으로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은 정말 추천, 자동 결제, 자동 예, 이체, 또 예, 자동 투자까지 뭐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한마디로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거는 판단력이 마비되고 바보 상자에 끌려들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즉 우리가 이렇게 TV나 유튜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독서 같은 걸 이제 덜 하게 돼요. 독서라는 건 자기 힘을 들여서 텍스트를 읽어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에 반해서 TV 같은 거는 주어진 영상을 그대로 이제 흡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즉 그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잘 해주니까는 우리가 굳이 그 내면을 파고들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건데, 현재의 통화금융 시스템은 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미리 깔아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과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면 국가나 은행 같은 기관이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가 진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현대의 도도한 흐름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다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화의 탈중앙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권력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귀족들이 투쟁을 위해서 그 권력을 서로 나눠갖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다시 나눠갖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는 중앙화가 점차 탈중앙화돼서, 예전에는 군주가 중요했는데 군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는 개인의 자유가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화의 탈중앙화는 정치 권력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언론 방송도 그래요. 과거에는 공영방송들이 거의 모든 정보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게 방송사하고 신문사였어요. 왜? 거기만 꽉 장악을 하면 필요한 정보만 걸러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보다도 오히려 이런 유튜브가 영향력이 훨씬 세졌어요. 즉 개인한테 권력이 이양됐습니다. 한마디로 중앙화가 탈중앙화로 연결되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바로 이러한 방송과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돈은 중앙은행만이 찍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화폐 탈국가화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한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암호학자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만이 찍는 게 아니고 누구나 찍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옮겨오면서 이제는 민간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찍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도도한 하나의 흐름으로 포착되고, 나머지 하나는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하루 8시간 개장을 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온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온체인 거래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면, 이건 24시간 연중무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중에 단위가 큰 것들은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데 이거는 그걸 잘게잘게 쪼개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뭐 와인이나 모든 종류의 것, 심지어는 지적재산권까지도 재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금융 주도 세력으로 커질 겁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대표인 레디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탄생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하고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두 번째 혁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 RWA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즉 실물자산의 토큰화로서 앞으로는 거의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 될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중무휴로 빠르게 거래 수수료도 적게 우리들의 이제 생활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대의 세 가지 도도한 흐름은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게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든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을 걸러오는 그런 순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아날로그 시스템은 필히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결제와 송금 시스템은 앞으로 바뀔 수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중앙화의 탈중앙화고 세 번째는 온라인의 온체인화. 이게 현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금융을 바꾸는 중심 흐름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번째 저는 탈중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뭔가 이미지가 보다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탈중앙화라는 거는 금융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중간에 은행이 없어요. 즉 분산형 네트워크인데 송금자하고 수취인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은행이 없는 만큼 예금이나 대출을 하면서 이 은행의 마진으로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한테도 이익이고 그거를 대출해가는 사람한테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금융은 대부분 다 탈중앙 금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사회의 모든 현상에서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심 변화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온체인 거래와도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람을 믿고 거래한다. 내가 당신을 믿고 거래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시스템만 믿고 거래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거든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모든 암호화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활용해서 프로그래머블 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즉 거기다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더리움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는 코인인데 이제는 다른 코인들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장착하기 시작해서 XRP라거나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앞으로는 프로그래머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거기다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러한 변화들을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이게 정부 주도나 중앙은행 주도가 아니고 이제는 민간 분야에서 어떤 창의성과 혁신을 가지고 일으키는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앙은행만이 통화를 발행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모든 민간, 그게 기업이건 개인이건 그들이 스스로 화폐를 만들고 그 화폐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화폐가 결국은 채택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럼 아까 온체인화 기술에서요. 24시간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없어지고 은행원도 상담사도 없어진다는 걸 의미할 텐데 우리 사람에게 좀 외로운 신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이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건 어떤 걸 일컬을 수 있냐면 사실 지금 있는 알트코인의 99%는 나중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게 유용한 생존 가능성이 큰 코인이구나 하는 거를 가려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암호화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죠.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스캠 코인도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기성 코인도 많아요. 그냥 돈 모아서 먹튀를 하려고 하는 코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를 믿으시려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XRP 같이 시장에서 검증된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검증된 코인만이 좀 더 신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요즘은 돈보다도 중요해지는 게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환경 점수, ESG 이런 가치들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ESG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을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다. 그다음에 임의로 강요된 사회 환경 정책이다라는 건데, 그거를 사실상 주도해낸 게 사실은 블랙록의 대표인 레리 핑크입니다. 즉 레리 핑크가 그걸 주도할 수 있었던 거는, 블랙록이 사주면은 그 주식값은 굉장히 올라요. 블랙록이 버리면 그 주식값은 콘두박질 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연금공단이 주식을 선별해서 사면 그 주식이 오르고 거기서 배제하면 떨어지듯이, 그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달러의 총 발행액이 6조 5천억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게 어느 정도 큰 자산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큰 자산을 움직이면서 이 양반이 ESG 운동을 주도해 왔어요. 이 양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이 ESG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이러한 어떤 반발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운동을 정착시킨 공로를 저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저는 국가가 당연히 이러한 가치를 결정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치 결정권이 국가의 손을 떠났다고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국가들이 주도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도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비경제성을 같이 갖고 있거든. 그거를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걸 다 제대로 하려면은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제 심했던 그런 분야죠. 그런데 그거를 민간 분야에서 그렇게 주도했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사람들이 국가보다는 시스템, 약속, 알고리즘을 믿는 시대가 온 거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사람이나 국가나 중앙기관들은 신뢰를 많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특히 은행들이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은행들 스스로 통화 가치를 갉아먹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통화의 남발이나 교란 같은 게 이제 거기에 속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한마디로 부채 중심의 경제 활동을 만들고, 이런 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통화,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치 상승률이 높은 통화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에 소비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통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 우리 인간도 스스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 통화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를 파악하려는 노력, 즉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모든 것, 자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탈중앙화가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뭔가 돈보다 이런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드는데요. 데이터가 이제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과거에는 데이터를 무료로 함부로 막 수집을 했어요. 지금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막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론사들서부터 우리들 기사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기사를 사가라 라고 해서 이제는 그들이 그런 기사를 사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개인정보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단 방출이나 손쉽게 구하는 시대를 지나서 정보를 살려면은 돈으로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서로 사고 팔기 위한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국제적인 송금 결제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시프트 시스템, 아날로그 구닥다리 시스템은 이건 언젠가 대체해야 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떠오르게 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잃어서 얻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우선은 여태까지는 지식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려서 내 플랜을 짜거나 할 적에 그 상담해 주는 그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나 지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이제 올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 앞으로 제일 가치 있고 비싸질 인간의 능력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학습된 데이터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귀중한 거는 오히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인성을 기르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감성과 신뢰와 믿음에 대한 가치를 키우는 이 기간이 중요한 거지, 중학교 이상은 사실은 학습의 축척입니다. 그런데 그 학습의 축척을 인공지능이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인간이 중요한 인간이 되냐면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인간, 그리고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사회에서 인정하는 직업들은 앞으로는 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게 법조계 판례를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들도 이제는 진단을 할 적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 고급 인력들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자리를 뺏기고 인간은 새로운 형태로서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점. 그러면서도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인간. 네,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인간까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 배움에 대한 자세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투자도 이게 다 배워야 확신을 얻고, 확신이 있어야 어려운 장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힘들고 이런 장에서 내가 싼 값에 이렇게 가치 있는 거를 더 많이 살 수 있구나라는 태도로서 투자 행위를 영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배움은 우리 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배움만이 살 길이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돈을 보는 시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벌고 정말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통장에는 돈이 아니라 빚이 남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MC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구하러 온 지갑구조대 구조대원으로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사람들 정말 아껴 쓰고 있습니다. 카페도 줄이고 배달도 줄이고 옷도 거의 안 사고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안 모인다를 넘어서 왜 자꾸 빚이 생기지?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걸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빚을 전제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자동차 살 적에도 대부분 전차를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시스템에 아주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조차도 부채에 의한 성장을 유도하면서 정부 부채 늘어나고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기업의 부채도 늘어나고 부채로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설계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빚으로 설계된 구조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대출이나 할부, 카드 같은 것도 쓰라고 부추기는 듯한 그런 버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정상적인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물론 대출이나 신용 창출 행위를 통해서 사회가 빠르게 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도 삶에 있어서 부채 수준이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지나치면 결국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는 건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당한 범위 내에서 늘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주도와 속에서 개선이 되질 않고 브레이크가 없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부터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벌써 한 38조 5천억 달러가 넘으면서 연간 이자액만 1조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도 더 심하고 점점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같은 게 제어선을 넘어서 치닫는 게 결국은 어느 쪽에서든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결혼할 때, 아이들 교육시킬 때, 빚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게 투성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수님? 그리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계층은 최상위 1%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99%는 정체되거나 소득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의 양극화, 즉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붕괴 속도가 예사롭지 않게 지금 빠릅니다. 저건 우리나라 중산층을 나타낸 건데 OECD 표준 중산층 지표를 가지고 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199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중산층은 한 71%가 중산층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벌써 52%, 이제는 그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중산층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반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층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거는 청년 실업입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 한 석 달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재적 실업자라고 해서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조차 실업자인 건 확실해요. 그거를 제대로 다 따지면 청년 확장 실업률은 25.6%가 넘고 있습니다. 즉 4명 중에 1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피기도 전에 그들의 꿈을 잊어버리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만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큰 문제는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지금 OECD 평균이 14.2%인데 우리는 40.4%입니다. 즉 노인 5명 중에 2명은 빈곤층이에요. 빈곤층이라는 건 뭐를 빈곤층이라고 부르냐면 중위소득의 반도 안 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빈곤층입니다. 즉 노인들의 평균 수입을 봤을 때 절반이 중위소득이라고 불리는데 100명을 쫙 일렬로 세워보더니 50등 정도에 있는 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인데 그거에 반도 안 된다는 얘기는 75% 이상에 들어가 있는 소득군이 전체 노인의 4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격을 지킬 만한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해요. 정말 마음 아프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의 양극화는 청년들의 꿈을 피지 못하게 하고 특히 노인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자살로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은 국가나 사회가 앞장서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이라도 시스템 내에서 자기 자산을 방어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들의 과제인 셈이죠.
저조한 취업률에 비해서 아주 극도로 높은 노인 빈곤율과 또 자살률을 보니까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돈 얘기만 나오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까지 들거든요. 돈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된 걸까요? 원래 돈은 굉장히 착한 존재였죠.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물물 교환을 할 때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정주 민족들한테는 그들이 생산한 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단위가 밀 한 단, 쉐켈이라고 불렀는데 물건값을 정할 때 저거는 3쉐켈이다, 이거는 5쉐켈이다 이렇게 정했던 게 그렇게 밀 한 단이 당시는 통화 노릇을 했습니다. 즉 쉐켈이라는 화폐 단위는 세계 최초의 화폐 단위인데 이거를 아직도 쓰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은 그들한테 화폐 단위는 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소 머리를 라틴어로 깝두라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캐피털이에요. 자본이라는 단어는 유목민족이 쓰던 화폐 단위였던 깝두라에서 유래된 거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화폐가 교환의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화폐가 진화를 하면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위주로 화폐가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금은 예를 들어서 무역에 쓰이고 은화는 상업이나 노동자의 급여로 쓰이고 이러면서 금과 은이라는 실물화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시장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국가의 신용에 의해서 보증되는 신용화폐가 1971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닉슨 쇼크로 인해서 등장한 건데, 그렇다면 이 화폐의 담보물인 국가의 신용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용화폐가 불신용화폐가 돼버린 거죠.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5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금하고의 고리가 떨어진 다음에 신용화폐는 엄청난 속도로 발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라고 금융소득자 간의 부의 증식 속도가 틀려져 가지고 세상이 양극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됩니다. 그 과정에 월스트리트 같은 데에서 금융화라고 일컬이는 자금이 더더욱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같은 게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통화 시스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러한 신용화폐가 궁극적으로 대체돼야 될 위험한 존재가 돼가고 있어요. 특히 달러를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큰 손들이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나 달러 자체가 곧 붕괴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달러는 굉장히 막강한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게 서서히 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 자체,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달러의 신뢰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그 대체 자산으로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 있는 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걸까요? 아니면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염원하는 이유는 정말 자유롭기를, 돈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설사 그렇게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지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돈이 자유를 갖다 주는 면도 있지만 돈이 불안한 존재를 만든 그런 양면성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불안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불안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 불안은 시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통화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시대가 만들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불러와서 사회를 양극화로 만드는 지금의 금융 통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통화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게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원인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대선 때 이 문제가 대선 아젠다로 떠올라서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이제는 죄 알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젠다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아는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이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이거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만한 통화 시스템이 얼마나 사회를 궁핍하게 만드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통화 시스템이 미국보다도 더 방만합니다. 그거를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히고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상품 사고 저 상품 사고 이것보다도 돈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돈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이나 은 같은 실물 화폐였는데 지금은 신용 화폐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신뢰로 만들어진 돈이라는 시스템, 이렇게 변화된 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미국이 신용을 지키지 못해서 금과의 고리를 떼어내고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라도 신용을 잘 지켜서 통화의 가치를 보존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달러 가치는 99% 이상이 상실되고 앞으로 그 훼손 속도는 이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스타트는 지금의 통화 시스템 내에서는 현금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깨우침이 가장 먼저 선양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그러한 실물 자산, 금, 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데 골고루 분산 투자를 추천합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에요. 즉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달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더 빨리 잊어버리기 시작할 적에, 지금처럼 미국이 깡패짓으로 다른 나라를 막 침공하고 이러한 자행을 하면서 미국 신뢰도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달러의 신뢰도도 이렇게 저하시키는 행위가 잦아지면 오히려 대체자산의 가격 상승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얼마를 볼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당장의 앞만 보기보다는 먼 미래를 살펴보고 저희가 내 돈이 어떤 구조 안에, 어떤 시스템 안에 있나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빚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발명해낸 어떤 발명품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상품이 더 오를까, 어떤 게 가격이 떨어질까, 이렇게 가격을 쫓아가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그거는 가격 투자인데 우리는 사실은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건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의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적금 들듯이 매월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지 말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태어난 역사적인 과정이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 사상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철학적 사상적 배경은 현대 통화금융 시스템의 부조리 때문에 저게 탄생된 겁니다. 실제로 저걸 만들고 난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재단 포럼에다가 500단어 정도의 그의 생각을 올렸어요. 왜 내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를.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기존 화폐의 근본적 문제는 그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전적인 신뢰의 부족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자방식으로 이체할 수 있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은행은 지극히 낮은 준비금만 남기고 신용버블을 일으킬 정도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그들에게 맡기고 해커들이 우리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엄청난 간접비로 인해 소액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등등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신뢰가 아닌 암호화된 증거에만 기초를 둡니다 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저 속에 비트코인이 태어난 시대적 상황이나 철학적, 사상적 배경이 있는,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가격 투자 대상이 아닌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사라 마라보다도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돈의 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돈의 규칙은 돈을 만드는 사람이나 은행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돈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의 시스템은 믿을 만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그동안 가장 오랜 기간 믿어왔던 금이나 은, 그리고 현대의 금융 시스템에 반발해서 절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수장 자체를 2100만 개로 확정해서 발행 자체도 2140년까지 순차 발행하도록 설계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행 시스템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의 규칙, 또 믿음의 기준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돈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나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